남들은 거의 모르는 진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KF-21 개발이 한창이던 2017년과 2018년 사이 한국항공전자 업계 내부에서는 단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보고서가 돌았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지연이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향후 기술 이전 협상에서 우위를 잡기 위한 의도적 전략이라는 분석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방산업계 고위급 관계자는 당시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항전장비 국산화율 89% 달성 가능성 자체를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행 제어 알고리즘, 공중표적 자동 추적 소프트웨어, 스텔스 패널 조립 기술 등 인도네시아가 가장 탐냈던 14개 항목은 한국도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개발을 선언한 대표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여기서 갈등의 씨앗이 터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술 지원을 받는 입장이면서도 정작 한국이 이 기술들을 완성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판단을 최악의 오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2015년부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ADD가 합동으로 미공개 알고리즘 검증 시험을 52회 이상 실시했고 2019년에는 완전 국산 비행 제어 로직으로 F4의 고각기동 데이터를 완벽히 복제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외부에는 절대 공개되지 않은 내부 성과였고 한국 방산계의 자존심이자 핵심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기술을 반신반의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상상도 못했던 속도로 기술의 벽을 돌파했습니다. KF-21의 첫 엔진 점화, 당시 시제기 내부에 탑재된 항전 장비의 78%가 이미 한국산으로 전환된 상태였고 그중 레이더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시스템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총 241개의 결함 데이터가 발견될 때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주말 반납하고 새벽 실험을 반복해 단 1년도 안 되어 결함률을 14%까지 줄였습니다. 이 수치는 이스라엘 아이더비 체계 도입 당시 결함률 29%, 터키 ATAK 헬기 체계 통합 당시 결함률 22%보다 앞선 성과였습니다. 해외 군사학계에서는 이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이 기술 완성의 순간 외신들은 갑자기 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군사 전문지에서는 한국이 6대의 시제기로 누적 3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수행하고도 단 한 건의 치명적 비행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비상식적 수준의 개발 안정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서부의 군사분석기관에서는 한국이 스텔스 회피 패널의 미세 단차 기준을 0.2mm 이하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F2 전투기 제작 당시 기준치 0.4mm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해외 전문가들이 왜 한국이 방산 시장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진짜 기술력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분담금 연체 금액은 총 1조 1천억 원,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 중 최종 협상에서 진짜 문제로 지적된 금액은 20억 원 규모의 특정 연도 납 부분이었습니다. 방상회에서는 이 금액을 마지막 오리라고 부릅니다. 변명도 여지가 없고 협력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 금액마저 미납된 상황에서 기술 이전 협상을 논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기에는 동남아 핵심 파트너라는 이유로 배려하던 인도네시아를 그 이후에는 철저한 계약 당사자로 취급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개발하느라 실제로 들인 인력은 35,000명이 넘고 단 1년 동안 레이더 통합 테스트에만 46가에 붙여 지원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런 국가 단위의 투자를 생각하면 기술 이전을 쉽게 열어줄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 비행이 성공하자 해외 언론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반딩 아일랜드 군사 포럼에서는 한국의 레이더가 110km 범위에서 항공기 표적을 동시 40개 추적한 실험 데이터를 입수했다며 이를 유럽 에이사 레이더와 동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 매체에서는 한국이 선진국도 10년 이상 걸린 스텔스 형상 최적화를 5년 만에 끝내고 미국의 5세대 기체와 유사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도네시아가 크게 잘못 짚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기술 이전은 당연히 어렵게 되었고 공동개발국으로서의 접근 권한은 사실상 축소되었습니다. 원래라면 공동개발국이 유지될 경우 KF-21 핵심 기술 중 20% 이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접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0%에 가까운 구매국 지위로 떨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이걸 9조 원짜리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기술 주권을 지키며 세계 최고 수준의 협상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UAE와 폴란드, 필리핀까지 KF21 도입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은 기술 주권 우선 원칙을 협상의 기본 전제로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국가도 한국 기술을 가볍게 보지 못합니다. 한국이 기술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만큼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그 변화를 너무 늦게 깨달았고 겨우 20억 원을 아끼려다 한국이라는 거대한 기술 파트너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기술력, 주권, 협상력 이 세 가지를 모두 차지한 나라로 말입니다. KF21 개발이 중반부를 넘어서던 시점 한국 방산 업계 깊은 곳에서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이슈가 언론의 표면을 뒤덮고 있었지만 실제로 한국의 방산 전략을 움직인 동력은 전혀 다른 곳에 존재했습니다. 한국이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 중 일부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화했고 이 기술이 해외에서 전략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흐름이 그 시점부터 한국의 선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버렸습니다. KF21의 진짜 가치는 기체 형상이나 엔진이 아니라 그 안에 녹아있는 정보, 소재, 전자구조였습니다. 한국의 복합 소재 연구진이 스텔스 외피 패널 제작 공정에서 단차 기준을 0.18mm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데 성공했을 때 이 성과를 처음 받아본 해외 항공 전문가들은 거의 충격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기존 유럽 전투기급 복합 소재 기준을 크게 앞서는 값이었고 일본이 아직도 안정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단차 유지 기술은 스텔스 성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유지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해외 방산업체들이 탐내던 분야였지만 한국은 개발 과정에서 이를 독자적으로 확보해버렸습니다. 복합 소재 원가가 1제곱미터당 170만 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확보한 생산 공정 효율 자체가 곧 전투기 경쟁력으로 환산되는 셈입니다. 이 시점부터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서서히 다른 궤도에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에 의존하지 않고 이 소재를 독자 확보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공동개발국 지위를 믿고 있었던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지만 한국 내부에서는 이미 기술 가치 평가가 크게 뛰어오르면서 협상의 원칙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자, 항전 분야에서는 이 변화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KF21 개발 중 수집된 비행 데이터는 27만 건이 넘었고 이 데이터로 구축된 전투 알고리즘과 센서 융합 기술은 해외에서 별도 판매만 해도 1,000억 원대 가치가 나오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시험 기록이 아니라 실제 전투 상황에서 조종사가 내릴 판단을 예측하고 분류할 수 있는 기반이었습니다. 한국군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이 알고리즘이 조종사에게 한 박자 빠른 선택지를 제시해주는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기술 역시 인도네시아가 기술 이전 요청 목록에 넣어둔 항목이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국가전략 자산에 해당하는 분야였습니다. 기술을 넘겨줄 수 없는 이유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미래 전투 소프트웨어 시장의 주도권과 직접 연결된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사정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이 기술을 전략 요소로 판단했다는 사실 자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판단이 더욱 확고해진 결정적 지점도 존재했습니다. KF21 체계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 구축된 항전 레이더 통합 테스트 라인은 미국과 프랑스만 보유하던 수준의 설비였습니다. 이 장비는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고 실제로 한국은 이 설비를 활용해 A사 레이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률을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이 설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대부분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외 방산기업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독립을 완성했다는 해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예상하지 못한 흐름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능력을 가진 나라로
국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는 것은 예전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KF-21 협력 구조는 기술 가치가 급상승한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스텔스 소재, 항전 알고리즘 레이더 통합 기술이 전략 자산으로 평가되면서 분담금 비율로 접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게 된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으로서 접근할 수 있었던 약 20%의 기술 권한도 한국 내부 검토에서 상당 부분이 최고 등급 보안 항목으로 분류되며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시점부터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기술을 선택받는 국가로 위치가 바뀌었고 폴란드, UAE, 필리핀 등 대형 수요국들이 KF-21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협상력의 중심이 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약 9조 원 규모로 평가되는 기술 접근권, 협력 이익을 놓쳤고 공동개발국으로서의 위상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 주권을 기반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국가로 올라섰고 더 이상 외부 요청에 따라 기술을 내어주는 구조가 아닌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선택받는 구조로 전환해 확고한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5년 11월 19일 보람에 내년 예산 증액한 이후 영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결정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해야 했던 KF-21 개발비 약 1조 1천억 원 중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대신 부담하려다가 국회에서 번번이 거부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가 먼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예산 편성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보람의 사업을 대외 전략자산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음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현재 KF-21은 2026년 실전 배치, 2030년 블록3 스텔스화, 2032에서 2035년 수출 본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범 비행 전담 기체, 즉 블랙 이글스용 보람에는 세계 수출 시장에서 파괴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 공군이 직접 보람에로 고난도 하늘쇼를 펼치고 그 장면을 수십 개국 장성들이 지켜보게 된다면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압도적 군사 신뢰 구축 효과가 발생합니다. 국회는 아마 이 점을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국의 전투기 산업은 단순히 조용히 생산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브랜드 그 자체를 세계 시장에 밀어붙여야 할 단계입니다. 미국도 블루엔젤스, 러시아도 루스키 비탐, 프랑스도 라파엘을 시범기체로 돌립니다. 한국이 보라매를 시범기로 쓰기 시작한다는 건 사실상 우리는 이제 전투기 수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외신 분석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KF-21의 2026년 배치 일정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추가 예산이 바로 그 지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예방 조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KF-21의 양산 1호기 조립이 올해 5월 시작됐고 내년 하반기 최초 인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금 지연, 인도네시아 리스크, 핵심 부품 선행 발주 지연 등이 모두 걸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자금줄을 길게 잡아준 겁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국회가 보람의 사업을 국가 브랜드 사업으로 승격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블랙 이글스용 KF-21이라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카드가 있습니다. 사실 TOCB가 고난도 시범 비행에는 최적화돼 있지만 장거리 전개, 공중급유, 고고도 기동 성능 등은 일반 전투기 대비 제한적입니다. 반면 KF-21은 최대 항속거리 2,900km, 공중급유 시 5,000km 이상까지 작전 투입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곧 중동, 동남아, 유럽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투기 전시 행사나 에어쇼 대부분은 KF-21이 단독으로도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동권 에어쇼의 경우 아부다비, 두바이, 사우디 등 행사 간 이동만 해도 1,500에서 2,000km가 기본이며 보통 유럽 항로가 필요해 일본, 대만, 괌 등 경유지가 필수입니다. 여기에 최근 일본의 블랙 이글스 기착지 거부 사태가 겹치면서 공군 내부에서 전투기 자체의 항속거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겁니다. 일본 기착지 문제는 단순 불편이 아니라 군사외교 의전에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보라매를 시범기체로 운영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스텔스 전투기라는 인식이 확장됩니다. 미국 블루엔젤
엔젤스가 FA18이 프랑스 에어로댄스 팀이 라파엘을 사용하면서 자국 전투기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급격히 상승했는지는 이미 업계에서 정설입니다. 특히 라파엘은 프랑스가 에어쇼에 공격적으로 투입한 덕분에 인도, 이집트, UAE 등과의 대규모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구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예산 구조입니다. 보라매의 평균 양산 단가는 약 1,100억에서 1,3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항전 장비와 레이더를 제외한 시범용 보라매는 여기서 약 30에서 35%까지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한 대당 700억 원대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현재 블랙이글스는 8대 편제로 운용 중인데 만약 보라매를 동일하게 편제한다면 총 비용은 약 5,600억 원 수준이 됩니다. 이번에 국회가 증액한 예산 총합 6,700억 원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방산업계가 가장 크게 반응한 이유입니다. 기존 물량과 단가 구조를 고려하면 이번 증액이 양산 안정화 조치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규모이며 블랙이글스용 보라매 8대를 맞춰 들어가는 구조로 해석하면 대부분의 의문이 풀립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라매는 이미 국산 A사 레이더, IRST 저고해선 탐지기, 대형 공중 데이터 링크 등 핵심 항전 장비 국산화율이 89%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시범용 기체는 이러한 항전 장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대신 구조적 기동성 강화와 무장 제거를 통해 고난도 고개 비행이 가능하도록 재설계될 수 있습니다. 이 개조 비용은 양산 공정 기준 약 10억에서 20억 원대로 추산되며 공군의 기존 유지보수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흡수 가능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보라매의 고속 선회 성능, 저속 안정성, 고고도 상승률은 모두 T50보다 우수합니다. 예를 들어 T50의 지속 선회률은 약 12 디그리즈 퍼 세컨, KF21은 약 18 디그리즈 퍼 세컨입니다. 고난도 롤링 속도도 KF21이 최소 1.3배 이상 빠릅니다. 즉, 고개 비행팀의 기동 스펙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라매를 블랙이글스로 전환할 경우의 외교 효과가 폭발적입니다. 중동, 유럽, 동남아에서 한국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한국 공군이 자국 전투기를 시범 기체로 운영한다는 것만으로도 전투기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실제로 폴란드터 말레이시아는 공군 시범팀의 기종을 자국 전투기 구매의 레퍼런스로 삼는 관행이 있습니다. 한국이 보라매로 하늘쇼를 펼치는 순간 이는 곧 수출 경쟁력의 파괴적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더는 외국 정부의 움직임에 사업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공군이 보라매를 시범기체로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최고급 항전 패키지와 고기동성을 갖춘 플랫폼이며 블록 3 단계에 들어가면 부분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됩니다. 이 기체가 세계 주요 에어쇼에서 고난도 기동을 시연하면 그 파급력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예산을 역산해보면 3,700억 원 증액은 정확히 8대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기존 양산 일정과 비용 구조를 모두 대입하면 이번 증액은 사실상 보라매 블랙이글스 프로젝트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사는 이미 충분히 성숙했습니다. K방사는 5년간 수출 증가율 세계 1위, KF21은 국산화율 89% 이상, 조립 공정 자동화율은 70%대에 도달했고 생산 라인은 24대 동시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가적 자신감입니다. 보라매가 블랙이글스를 대체한다면 한국은 최초로 자국 개발 전투기로 세계 항공 시범팀을 운영하는 국가가 됩니다. 이건 기술 수준을 넘어서 항공 강국이라는 브랜드를 스스로 선언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가 그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내년 보라매 관련 뉴스는 지금보다 훨씬 뜨거워질 겁니다. 지금 국회가 6,700억 원을 밀어넣은 건 바로 그 시점 내년을 위한 포석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중심에는 보라매가 서게 됩니다.